잘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혜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사이에 폭염이라 잠을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요. 에어컨을 이제 본격적으로 틀기 시작했는데, 야, 진짜 덥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건강 유의들 하시고, 오늘 시장은 뭐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힘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너무 하루 종일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역시 여름철 접어 들어가면서 2800포인트 돌파를 했던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수급 부재한 상황에서 좀 힘이 별로 없었던 시장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또 한번 힌트를 가져가 보는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1.4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붉은 빛을 역시 보여주었고요. LG전자와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 대형 IT 상승 출발을 보인 가운데 조선과 조선기자재, 해운, 그리고 종합상사, 자원개발, 화학과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은행증권, 화장품,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우주항공, 방산 등 강세 출발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선물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동시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만기일 자금이 있다라고 지난 금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경신에 대한 가격 부담의 차익 실현이 나타났던 일부 IT주들 때문에 주가들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신고가 랠리 지속하던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속에 하락세를 일부 보였고요. 러셀 2000 등 중소형주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왔다 볼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주식시장 차익 실현 영향 속에 외국인 자금 이탈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기술주 약세에 반도체가 하락했고요. 특히 이제 오늘 SK 하이닉스가 5% 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참 많이 빠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 운송 등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2800포인트 돌파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외국인 수급이 일단 이탈이 됐습니다. 2거래일 연속 외국인 수급이 이탈됐고요. 오전 기준 외국인들의 현물 3천억 그리고 선물은 9천 계약 이상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자금 이탈이 됐죠. 그리고 기관들은 뭐 선물 매수 정도는 들어왔지만 현물은 같이 팔면서 시장의 수급이 부재했다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이탈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 오전장에 1390원대 이상 상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기술주 차익 실현 영향에 반도체 포함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고 반면 조선 해운 업종 실적 기대감에 수출 관련된 그리고 환율 관련된 수혜로 일단 상승세를 보이는 조선과 해운 업종이 특징적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장중 낙폭 확대가 됐고요. AI 모멘텀에 삼성전자 대비 수익률이 강세였으나 반락폭은 역시 오른 게 좀 더 많다는 점에서 또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반락폭도 역시 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조선과 해운 같은 경우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가 3,475포인트, 뭐 꺾이지 않은 상승세가 나타났죠. 신조선가, 해상 운임 등의 상승세에 영향을 받았고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있죠. 조선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갈등, 반사 수혜 기대감도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단기 속등 종목 중심으로 매도세가 출회됐는데요. 홍콩 증시 개장 이후에는 낙폭이 오히려 오전에 확대가 됐고요. 종목중 75% 넘게 하락하는 가운데 삼천당제약, 그 다음에 카페24, PNT 등 단기 속등했던 종목 중심으로 큰 폭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 위축에도 개별 이슈의 일부 종목은 강세였는데 JLK 같은 경우는 암 진단 AI 솔루션의 FDA 승인 관련된 부분에 아마 장중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그 외에도 조선과 조선기자재, 뭐 한화그룹의 미국 조선소 인수에 조선업 호황 기대감이 역시 오늘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고 남부지방 장마 시작으로 제습기 관련된 종목들도 테마군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이 뭐 반등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기준 12개월 선행 PER은 10배 정도, 12개월 후행 PBR은 1배 정도니까 뭐 밸류에이션 놓고 보면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2800포인트 이후에 엔비디아 등 글로벌 증시의 그 탑 종목들이 상당히 좀 조정이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특히 환율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수급도 역시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시 10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외국인 추정 80만 주 이상 순매수 유입이 되면서 주도주 차익 실현 후에 순환매 시그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뭐 다소 좀 많이 빠지고 삼성전자는 플러스권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 자체를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좀 하이닉스는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삼성전자는 받치는 뭐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28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PCE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순매도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삼성전자 추정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페드와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59.5%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달러 N 환율이 160엔 목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엔화가 굉장히 약세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여전히 이어졌고요. 국내 원달러 환율은 1390원 상회하기도 했지만 지금 달러 N 환율 160엔 선 저항선 역할 때문에 환율 급등세가 다소 좀 진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헤드라인을 좀 보여주시면은 이 일본과 관련된 헤드라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래세증권에서 올려주셨는데 일본 정부가 엔화 방어 위해서 24시간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장중에 이제 이렇게 외신 기사가 나온 겁니다. 지난주 미국 재무부가 반기에 한 번씩 발간하는 환율 보고서에 일본이 2년 연속 관찰 대상국으로 포함이 된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일본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근접하면서 일본 재무성 최고 통화 담당자인 마사토 칸다가 필요하다면 24시간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일단 구두적으로 브레이킹을 걸었는데요. 일시적으로 엔 강세 달러 약세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워낙 강세로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지속될지는 뭐 미지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개입 시에 달러 원 환율 동향을 과거를 좀 복기를 해보면 2022년 10월에 이렇게 그 정부 개입이 들어왔는데 당시에 원달러가 1445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한 다음에 22년 11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 한 달 만에 1310원까지 워낙 강세로 돌아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1440원에서 1310원까지 굉장히 워낙 강세로 돌아섰던 적이 있고요. 2002년 4월 달에는 1400원 정도였는데 그때도 일본 정부가 개입했을 때 1370원으로 일단은 워낙 강세로 좀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폭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22년 10월 11월보다는 좀 좁지만 그래도 원화 강세로 돌아서기도 했죠. 그래서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운수장비와 유통업, 전기가스업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 음식료품과 의료정밀, 보험 등 차익실현 물량 출회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에 속한 항공우주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 최근 수출 모멘텀을 받고 있고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이렇게 원화 약세, 환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선, 방산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는데 조선 방산주 올라가는 것은 뭐 역시 우리가 해운 업종과 마찬가지로 중동발 리스크가 좀 더 강화되면서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조선, 해운, 방산 등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해가스전 관련주 중에 순환매도 특징인데 GS 글로벌,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의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 참석 이후에 기대심리 여전히 강세인 종목이 일부 있고요. 이것도 순환매 측면이라서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또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뭐 섬유, 의류, 화학, 종이, 목재 등이 또 약세를 보인 것도 특징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시장 관련된 전반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좀 두시고요. 자, 이제 환율 이슈가 상당 문제인데 엔화가 굉장히 약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계속 강세가고 있고 역시 프랑스의 이번에 선거 이후 EU 쪽의 선거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 쪽에 지금 스프레드가 굉장히 벌어지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EU 유로화도 굉장히 약세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 요인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도 조금은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 볼 수 있는데요. 환율이 과연 1,400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와 있는 언저리인데 여기에서 방향을 틀고 내려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자, 그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보시면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이 자료를 올려주시면서 일본 정부가 22년 10월 달 그리고 24년 4월에 각각 6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서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한 개입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구두 개입을 일단 24시간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구두 개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도 원복이 된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는 34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 일본 중앙은행 BOJ가 오는 7월 회의에서
국채 매입 규모를 뭐 조절한다 이런 소극적 방법 말고 오히려 금리 인상 뭐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적극적 방법을 정말 택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가 상당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글쎄요 그 가능성을 점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34년 만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엔화가 약세인데요. 정말 금리 인상이라는 적극적 방법을 BOJ가 통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정말 한다면은 뭔가 변곡점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뭐 아직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뭐 크게 나온 편은 아닙니다만, 근데 일본 정부 BOJ도 상당히 지금은 엔화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34년 만에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방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찰 대상국으로 미국이 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미국하고 사실 좀 서로 교감을 하지 않을까요? 뭐 미국하고 교감도 없이 갑자기 일본이 어떤 뭐 정책을 확 바꿔버린다.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개입을 할 때에는 아마 좀 정부끼리 아니면 이런 중앙은행 사이에 뭐 교감이 조금 있은 뒤에 뭔가 발표가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율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되어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 상당히 좀 괴롭습니다. 곤욕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385원 정도 지지를 해보려고 이야기들이 돌았지만 그게 좀 잘 안 된 상태이니까 위쪽으로 열려버리면 조금 한 단계 레벨업, 그러니까 치달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움직임을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 환율이 제대로 잡히지 못하면 시장이 당분간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또 생각도 들겠습니다. 이거는 밸류에이션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역시 조선과 조선기자재입니다. 뭐 두 번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해운업종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지난주부터 조선과 조선기자재 해운업종과 관련된 방송은 제가 여러 번 방송을 드렸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해운과 조선 쪽이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해운, 조선, 방산 이쪽으로 움직였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섹터는 물론 뭐 본업도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중동발 리스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 뭐 등등 이렇게 헤즈볼라 이런 쪽에 약간의 좀 더 리스크가 중동발 리스크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 업종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태 장기화로 해상 운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컨테이너선 발주가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컨테이너선 선박령 같은 경우는 연초까지만 해도 사실은 공급 우위였거든요. 그래서 공급 과잉 우려가 연초에 제기가 됐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중동 분쟁 심화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당초 업계에서는 컨테이너선의 올해 업황은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선이나 유선 대비 상당히 컨테이너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됐지만 홍해 사태로 인해서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오히려 이렇게 삥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선박이 아프리카로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컨테이너선이 더 많아지고 또 운임도 높아지고 또 이에 따른 수요가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운임 가격과 신조선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러니까 SCFI가 1년 9개월 내에 최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영국의 조선 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선가가 지난 5월 기준 2억 6,750만 달러로 올해 초 1월 2억 3,700만 달러 대비 3천만 달러 정도 더 상승했다고 알려집니다. NH투자증권이 최고 보고서를 통해서도 컨테이너선 경우에는 2024년 유력 수주 후보 선종인 유선 대비 선가가 더 높아졌다고 분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컨테이너선의 호황이라는 거죠. 예상치 못한 컨테이너선 발주로 신조선가 강세가 기대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NH투자증권 첫 번째 자료 좀 띄워드리면 컨테이너선 연간 발주량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2021년도에 발주량이 엄청 많았죠. 근데 그 뒤로는 착착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근데 이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보시면 VLCC 탱커 신조선가가 짙은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21년 이후로 상승 추세이고요. 그 밑으로도 쭉 보시면은 지금 다 우상향 그림 하고 있죠.
VLCC,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신조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규격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서 역시나 좀 차이는 있겠지만 흐름은 모두가 다 우상향 그림이 21년 이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단표를 보여드리면 국내 조선사의 연간 수주 목표와 신규 수주 현황입니다. 이 보시면은 HD 현대중공업이 올해 달성률이 60%인데요. HD 현대사모가 96%, 올해 연간 수주 목표 달성률이 거의 96%네요. 자, 그리고 HD 현대미포가 108% 수주를 이미 달성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40%, 하나오션이 44%, 전체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 3사 합계는 77% 정도까지 신규 수주 목표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달성을 한 거예요, 신규 수주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지금 높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가 지금 117%로 굉장히 높네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수출에 유리한 고환율 환경, 그러니까 뭐 수출은 이것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환율이 높으면 일단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은 맞습니다. 그래서 군함 잠수함 같은 특수선 수주 모멘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한화오션 하나그룹이 일단은 필리 조선소 인수한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선 수주 모멘텀까지 미국 진출 첫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슈퍼 사이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지난 21일 미국의 필리 조선을 인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약 연간 20조 원 시장의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정비, 이게 MRO 사업인데 이러한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해군 함정 MRO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시작 사업 전망이 상당히 밝다는 평가이고요. 이번 인수에 결국 미국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교감을 해서 최초 발주가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조선소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 추측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미 해군 함정 건조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대비포나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 케이프, 하나엔진 등의 조선과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좋았고요.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클락슨 리서치 자료를 이렇게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HD 한국조선해양 관련된 연도별 수주 실적인데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신조선가 지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조선, 해운, 그리고 방산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역시 이제 해운업종, 그리고 종합물류 관련 주식도 같이 봐야 되겠죠. 해운도 마찬가지고 종합물류 관련 주들도 역시 지금 중동발 이슈가 또 리스크로 해결이 되면서 역시 해운주까지도 영향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업계에 따르면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FI가 지난주보다 96.38포인트 상승한 3,475.60으로 집계됐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SFI가 3월 29일 1730.98 이후에 11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지난달 31일에 2022년 8월 26일 3154.26 이후에 약 1년 9개월 만에 3천선에 진입하고 4주째 3천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걸 좀 더 넓게 기준을 좀 가지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조금 넓은 구간인데요. NT투자증권의 자료인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2019년부터 보여지는 겁니다. SFI 지수가 약간 짙은 푸른색으로 보이는 건데요. 이게 쭉 22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가 22년, 23년 넘어들면서 바닥 확인했고 23년 말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지금 유럽 항로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유럽 항로, 그리고 점점점 보이는 검은색 점점점, 이게 미서부 항로인데 이것이 더 비싸죠.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선종별 수혜주 운하 통행 추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수혜주 운하를 통과하는 통행량이 거의 없어요. 이게 거의 지금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쉽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회하고 이쪽에 수혜주 운하 쪽 관련된 통행량이 거의 회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역시나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크루드 탱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다 지금 못 가고 있죠. 수혜주 운하 쪽으로 통행량이 거의 제자리입니다. 빠진 이후에. 그래서 노선별로 본다면은 미주 동안은 1 FEU, FEU는 12m 컨테이너 1개입니다. 1 FEU,
개당 284달러 오른 8,277달러 기록했고요. 미주 서한 같은 경우는 267달러 상승한 7,173달러 찍게 됐습니다. 지중해 노선은 1TEU, 이 TEU는 6m 컨테이너 1개당 7달러 오른 4,855달러. 유럽 노선은 157달러 상승한 4,336달러 기록했고요. 중동 노선은 57달러 내린 2,893달러 나타났습니다. 중동 노선은 조금 내렸네요. 근데 나머지 미주 노선 쪽은 동안, 서한 다 올랐고 지중해 노선도 올랐죠. 이러한 해상 운임 상승세가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점령한 데 따른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마스, 그다음 등등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글쎄요, 이스라엘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아직까지도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STX 그린로지스, 흥하해운, 대한해운, 태웅로직스, 현대글로비스 같은 해운과 종합 물류까지 영향을 미치고 주가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 것들 이야기를 되고 있고요. 역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역시 이런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안보 관련된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방산 업종까지 오늘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한국, 일본과 각각 안보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는 어떤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졌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 무기 증산 등의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있고요. EU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회원국인 EU의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등과 지금 일부 안보 방위 분야에서 파트너십이라고 부르는 관계를 맺고는 있는데 아시아권 쪽에 지금 국가 파트너십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전해지면서 그 가운데 지금 한국과 일본 등과 한층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맺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부 풍산, 코치 테크놀로지, 세트랙아이, 한국항공우주, LI넥스원, S&T 다이나믹스 등의 방산이나 우주항공 이런 약간의 어떤 관련된 테마군들이 같이 움직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산 쪽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유럽 쪽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나가서 또 신규 일부 계약도 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미국 대선 입장에서도 EU 나토 부분에서도 미국 쪽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이 나토 쪽에 지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나토, 유럽 쪽은 스스로 지키세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자 방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미국은 이제 지원을 과거처럼 나토에 대한 분담비 우리가 지원을 좀 줄이겠다. 나토, 유럽 쪽은 스스로 지켜라. 이렇게 가버리면 방위비가 올라가 버릴 수가 없죠. 지금 나토는 지금 GDP 대비 2% 정도가 권고되고 있는 방위비 지출 예산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국 쪽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상당히 낮은 방위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 쪽의 태도가 바뀌면 나토 쪽에 유럽 쪽은 역시 국가별로 방위비 지출이 높아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 방산업체의 기회도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종목들, 특히 이제 해운주들이 지금 시간에서 약간 움직입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나, 이게 이 방송 보고, 이 방송 내용으로 시간에서 매매를 하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 방송 때문에 시간에서 이렇게 만약에 어떤 주가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상당히 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참고를 하실 수는 있겠죠. 일부 참고를 하실 수 있는데, 이 실시간 방송 때문에 시간에 어떤 종목이나 섹터가 움직인다는 건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런 영향을 너무 미친다는 것은 그냥 그런 말씀을 일부 좀 하시는 분도 계시길래 꼭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꼭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섹터가 좋았기 때문에 조선이나 해운, 방산 쪽은 sek터가 좋았기 때문에 시간에서 약간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시아님 대단하시네요. 혼자 진행하고요. 말씀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최근에 2월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제 제가 숙달이 됐기 때문에 몇 달 만에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저도 좀 이제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방송 보고 종종 시간에서 사신다고 하네요.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권고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참고는 해보시되, 제가 권고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뭐 영향은 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에서 영향이 있는지 또 모르겠어요. 뭐 지금 해운과 조선 방산 섹터는 뭐 하루 만에 이제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지난주부터 주가들 움직였던 섹터여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홍해 사태 이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국지적인 어떤 그런 이슈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오늘 상당히 어려웠던 섹터가 이제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일부 좀 차익실이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마이크론의 실적을 앞두고 일단은 기대감이 있는 변곡점이 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엔비디아가 좀 빠지니까 뭐 중심에서 역시 반도체가 좀 빠지고 있고 엔비디아가 좀 빠지다 보니까 소부장도 빠지고 특히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YTD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연간 기준으로 많이 오른 게 아닌 많이 오른 게 없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왔다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완전히 반도체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주말이죠. 미국의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 속에 대규모 거래가 동반된 가운데 엔비디아 하락이 나타났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3.2% 정도 빠졌고요. AMD는 0.34%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2% 정도 빠졌고요. TSMC도 0.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오다가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뭐 오버행이라면 오버행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조금 불거졌는데요. 자, 첫 번째 자료 좀 띄워주시면 이게 뭐냐면 막대 그래프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수익이 난 거고요.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면 수익이 마이너스권입니다. 이게 위클리인 것 같아요. 위클리. 그래서 엔비디아가 4월 이후에 주간 기준으로서는 첫 하락을 지난주에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위클리 트렌드죠. 이게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뻗어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몇 주째입니까? 1주, 2주, 3주, 4주, 한 8주째 정도 쭉쭉쭉 플러스권으로 주간 수익률이 플러스권 유지가 되다가 지난주에 4월 이후 주간 기준 첫 하락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것도 뭐냐면 엔비디아 쪽의 내부자 거래 급증입니다. 이 보시면은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예. 요즘 뭐 엔비디아 직원들에 대한 부러움이 뭐 미국에서도 당연히 가득하겠죠. 22년 말 기준 약 6천억 달러였던 시가총액이 3조 달러 넘었으니까 약 1년 6개월 만에 5배 정도 오른 겁니다. 네,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사주를 들고 있던 직원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손에 쥐었고요. 역시 젠슨왕도 주식을 팔았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젠슨왕이 6월 달에 주식 매각을 한다라고 제가 공시 났다는 걸 알려드렸죠. 젠슨왕도 한 4, 500억 정도 팔았나요? 예,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고가 나온 이후에 젠슨왕도 주식을 일부 물론 이제 시총 대비해서 4, 500억은 뭐 약간 작은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규모로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젠슨왕도 팔았죠. 그리고 내부자들이 팔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내부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내부 거래 증가하면 주가는 당연히 약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주 후반 연속 이틀 3% 약세를 보이면서 엔비디아가 GTC 2024가 끝난 4월 중순 이후에 9주 만에 주간 하락을 기록했고요. 여기다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론 등도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역시 오늘 그 여파가 SK 하이닉스까지 영향을 미쳤고 뭐 한미반도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한미반도체가 또 급락한 건 아닙니다. 일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조정의 폭락 기간이 얼마나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에서 HPM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과거에 지켜보면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메리츠증권의 테크 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과거에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관련된 마이크로 실적 발표 바로 직전에는 SK 하이닉스가 빠졌다가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난 다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바로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바로 이어졌다 이렇게 모습을 오늘 언급을 좀 장중에 했거든요. 차트까지 좀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이크론 관련된 실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만약에 제공이 된다면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가 다시 올려서는 모습도 보일 수도 있다는 점, 변곡점이 이번 주에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이야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다만 이제 금일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셈인데 이게 발간한 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5나노 노드 이하의 첨단 반도체에 대한 생산 능력이
AI 칩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24년 13% 증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이거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나노 공정에서 이 TSMC, 삼성전자, 인텔을 포함해서 주요 칩 메이커들이 이나노 공정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도입한 칩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25년도에는 첨단 반도체 분야에 대한 생산 능력이 17%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도 나왔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 재밌는 겁니다. 자, 위클리 인플로우이죠. 이 테크 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largest weekly inflow입니다. 가장 크게 들어오고 있죠. 이게 2017년 이후로부터 위클리 테크 펀드로 들어온 자금 흐름인데요. 2017년도 이후로 가장 큰 자금 유입이 됐죠. 야, 이렇게 되면 뭡니까? 빠지면 살 자금이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테크 쪽에 상당히 깊은 그리고 긴 하락? 이렇게 보기에는 이 인플로우로 테크 펀드 쪽에 자금 유입을 본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반등을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돈은 위클리 엄청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argest weekly inflow입니다.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유입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해줘. 자, 우리가 We are nothing without for fans. 이게 뭐냐면 냉각 팬 관련된 이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GPU 쿨링,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 쪽에 이 관련된 자이언트 GPU 쿨러죠. 이게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AI 관련된 이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결국은 텍사스 쪽에 이 쿨링 팬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짓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냉각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투자적인 힌트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SK증권에서 전공정 장비 하반기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SK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뭐냐면 연말에 HBM 비중이 21% 정도로 올라가면서 커머디티 캐파가 부족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HBM 다이 크기가 60% 증가가 되기 때문에 넷 다이 개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고요. 반면 HBM 비중은 연말이 2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커머디티 캐파 잠식이 연말로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근데 메모리 가격이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고 이후 단계에는 가격 효과를 누리기 시작한 그런 단계인데 이게 캐파가 잠식되다 보니까 충분한 캐파를 확보하기 위한 아마 전략적인 변화가 하반기 이후에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M16 프레이즈 2항 그 일부 신규 장비 발주가 상반기 중에 재개가 됐고 M15X도 팹 건설 공사 시작으로 25년 11월 준공 예정인데 낸드도 321단 2025년 양산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반기 P4 프레이즈 3 클린룸 구축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HBM 주요 제품 퀄 이후에 본격적인 D램 신규 투자 재개 전망되고 있고 낸드 V10은 25년 말 양상 계획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서는 하반기 P4 페이즈 2 공사 재개와 그리고 미국 테일러 투자 계획이 구체화가 기대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전공정 장비는 주가가 약 6개월 이상 선반영된다고 본다면은 지금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메모리 캐펙스 집행이 크게 늘었던 시기는 2017년과 2021년도, 22년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공정 장비 호실적 시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주가의 저점은 투자가 늘어나기 약 6개월에서 8개월 전부터 주가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25년 신규 투자 재개를 가정을 한다면 주가의 선반영은 이제 시작될 시점이고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강세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공정 장비 선호 종목으로서 SK증권에서는 유니셈, 칠러나 스크러버 점유율 상위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에 SFT, 극저온 칠러와 EUV, HBM용 SFT가 2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우스, 이 전공정과 HBM 확장의 수혜주로서 제우스. 그리고 네 번째 뉴파워 플라즈마, 점유율 상승과 도우 인시스와 방산 소재 등으로 모멘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익 IPS, 삼성전자 파운드리 하이베타 종목으로서 원익 IPS까지 전공정 장비 선호 종목을 5개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구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관련주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뉴욕 상품 거래소에 따르면 21일 기준 구리 7월물 가격은 0.12달러 하락한
파운드당 4.44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역대 최고가인 5.2달러에 도달했지만 중국 경기 둔화 때문에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최근 언론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경기 둔화에 따라서 구리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 4년 만에 중국 구리 재고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한두 달 전에는 구리가 계속 뭐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기사에서 굉장히 좀 구리 가격 전망치를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구리 재고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선물거래소 금속 재고는 이번 달 약 33만 톤으로 2020년 이후에 최고치까지 재고치가 기록했다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도 조금은 쉬어가거나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부 전선과 전력설비, 비철금속 테마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 위쪽에 보세요. 위쪽에. 약간 녹색으로 보이는 이 가격이 구리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색으로 보이는 실선이 철근 가격입니다. 이 보시면은 하나증권의 자료인데 6월에 중국 구리와 철근 가격은 동박 하락하면서 상향 수렴이 아닌 하향 수렴으로 귀결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내부적으로 중국 철강 가격은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동반 회복이 지연이 문제이고요. 두 가지 수요 모두 늦은 재정 집행에다가 기존의 디레버리징 문제, 그러니까 지방 정부와 도시 투자 건설 공사 지속이 이제 전체적으로 디레버리징 되면서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대외적인 변수 외에 내부적으로 구리, 철근 모두 재고 조정과 그리고 생산 제한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지켜질지 봐야 되는데 구리 가격은 어쨌든 굉장히 높게 솟았다가 지금 꽤 이제 빠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철근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풍산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주가들이 올라온 모습도 있는 거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 구리 재고가 상당히 많이 치솟았네요. 자, 그 외에도 지금 건기식 관련된 업체 관련된 관련주가 상승했다.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건기식 관련된 자료를 포함해서 DS투자증권 자료 포함해서 건기식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으니까 노바렉스라든지 코스맥스 MBT 뭐 이런 종목들, 뉴트리, 콜마, B&H 등의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이슈는 제가 금요일 날 방송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 판매 추정치 하향 분석 등의 2차전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키움증권에서 올려주신 해외 기사인데요. 이 보시면은 올해 유럽의 자동차 판매가 전년비 3% 감소했고요. 중국 브랜드를 포함한 일부 브랜드는 점유율 확대 지속했지만 특히 이제 볼보가 32,826대로 전년비 27%나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5월 판매가 17,953대로 전년 동기 대비 37%나 감소했고요. 테슬라는 지난 5월 기가 베를린 공장 하루 공단 가동 중단했고 6월에도 5일간 셧다운 예정이었고요. 수요 부진이 배경으로 추정되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3가 7월 4일부터 추가 관세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녹록지 않을 것으로 해외 외신에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24년부터 30년까지 유럽 전기차 판매 추정치를 기존 대비 일부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유럽 의뢰 선거 결과가 전기차 산업에 좀 우호적이지 않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노동당 재집권 가능성이 높은 영국만 전기차 판매가 좀 견조할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래서 독일이나 뭐 이런 프랑스 이쪽이 상당히 좀 최근에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즘이라는 수요 정책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재차 하락합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탄산 리튬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역시 빠지고 있죠. 이게 중국의 오늘 오전 11시 30분 기준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인데요. 3.8%까지 빠지면서 슬슬 이 톤당 9만 위안도 위협받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12만 위안을 넘어섰었는데요. 9만 위안도 지금 위협받고 있는 모습까지 탄산 리튬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헤드라인인데요. 테슬라 쪽에 관련된 감원 이야기입니다. 작년 말 기준 전 세계 14만 47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테슬라가 현재 12만 1000명으로 감원시키면서 14% 이상의 인력을 감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테슬라도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때이른 무더위, 장마 이후에 폭염, 더위 때문에 여름 관련주라든지 제습기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그리고 홍콩의 ALS 리스크 완화 때문에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은행주가 올라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당히 힘든 구간이지만 이렇게 섹터별로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서 철저하게 스타디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